67페이지 갈게요. 자, 여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토지 정책의 수단입니다. 토지 정책의 수단이다. 자, 근데 토지만 아니라 주택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시장 개입 방법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직접적 개입은 적극적 개입이고요. 어떤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냐면 공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공공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공용이라는 자체는 토지를 수용한 거거든요. 토지 수용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정부가 공급을 한다. 그럼 직접 개입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자체, 간접적 개입은 조세, 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간접적 개입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조세라든지,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은 행정금융상 지원이죠. 행정 또는 금융상 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그죠? 보조금 지급. 자, 보조금 지급이고 뭐 행정상 지원이 바로 이제 공시지가 같은 걸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더 추가한다면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조세제도, 세금 이런 게 나오면 다 간접적 개입을 찍으셔야 된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제가 토지 이용 규제를 지역지구제와 같이 묶어서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죠. 지역지구제 같이 묶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자,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문제점은 이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 야기 되는데요. 들어가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지금 배우실 용도 지역지구제를 얘기합니다.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공법 시간에 배우시죠. 지역은 주거전용지역과 지구는 미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있다고 배우십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그럼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주거전용지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이제 효율적 이용을 토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배웠듯이, 자, 주거는 쾌적성이 중요하고 공장은 생산성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손실에 대한 그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서 보상 안 해주니까 부의 외복가입니다. 자, 부의 외부 효과는, 자, 이건 시장의 실패를 했어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효과를 아예 제거시키는 게 지역지구제가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모텔, 오락실, 술집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토지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개별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용도 제한 등의 법적, 사회적 조치에 의해서 구속하는, 제한하는 개입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용도 지역 규제, 그다음에 건축 규제. 네, 각종 인허가 제도를 얘기합니다. 각종 인허가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이건 토지 이용 규제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밑에 용도 지역 지구제로 우리가 가볼게요. 경제적 개념과 필요성이 있는데, 자, 지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했습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를 한 거죠. 어울리지 않은 토지 이용을. 토지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부의회복가입니다. 자, 이게 정의회복가를 제거시켰다면 안 돼요. 부의회복가를 제거시켰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건 뭐냐면 장점은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했죠.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을 했습니다. 토지 쪽에 효율적인 이용을 잘했으니까 이용을 잘하자는 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제고가 된 겁니다. 높아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건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2번 주거 지역 지정의 경우는 주거지가 집단화되면서 집적 이익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적 이익은요. 오른쪽에 특정 활동이나 산업 등이 한 곳의 모임을 통해서 주택은 주거지만 있어야 돼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용 절감 효과를 말한다. 뭐 직접 모일수록 이익이 있다는 게 집적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유도하고 문화재나 자연환경은 적절하게 보존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쾌적성이 증가하니까요. 여기서 세대 간이라는 자체는 아파트 300세대, 400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 세대와 후 세대입니다. 현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후 세대에 물려준다는 거죠.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만 지역지구제 실시했다. 그럼 A 지역만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니까 단기엔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그럼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B 지역은 상승을 못하죠. 그래서 지가가 오히려 여기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되지만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산상 손실이 틀리겠죠. 그래서 형평성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실시는 주거전용지역이나 상업지역처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지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문화재 보존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의 토지이용 규제가 심한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상승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이제 우리 개발을 못한다는 거죠. 즉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규제가 심하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형평성, 그러니까 이 지역이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심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시장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겠지만 주거 전용 지역이나 이렇게 가능한 지역의 지가 상승을 하고 다른 지역은 문화재나 보존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 등은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 지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땅값이 올라가고 규제가 심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의 조니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TDR입니다. 그 TDR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TDR는 아직 문화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전 제도, 트랜스포러블 디벨롭먼트 라이트라는 건데, 자, 트랜스포러블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양도한다. 디벨롭먼트 라이트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개발권이란 DR이라는 것을 양도한다는 제도가 없죠. 우리나라 제도가 아닙니다. 영어니까. 그럼 아까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이 있다면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과의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지역을 이제 그린벨트로 묶어요. 땅이 그린벨트로 묶는다는 건 토지의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뜻하지 않는 개인적인 우발 손실이 발생을 해요. 공적 제한을 해서 그렇죠. 그럼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입니까? 자,
시장 기획을 맡기는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자, 소유권은 줍니다. 그래서 개발권을 부여해요.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을돌이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발권이라는 건 우리나라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층, 2층, 3층, 4층이다. 그럼 4층에 대한 용도 제한을 합니다. 그럼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을 안 줘요. 사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개발권에 대한 TDR 증서를 넘기면 이익을 주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기에 맡겨서 우발적 이익이 다시 발생이 되면 손실이 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 3차원 공간에서 공중공간의 활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 공중권과 지하권을 횡적 종축으로 나눠서 분할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단위가 공중택지가 되고, 자, 그것이 지역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공중공간입니다. 공중공간의 활용 방식이에요. 여기가 수평공간, 공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하공간 또는 지중공간이 됩니다. 그럼 TDR이라는 자체는 지금 보존지역에서 개발 가능 지역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 갑돌이가 그린벨트를 묶이게 되면 상부 미이용 공간입니다. 이용할 수 없죠. 자, 그걸 이제 을돌이한테 1, 2, 3, 4층을 못 짓게 해서 이 TDR을 사가는 거죠.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공주권이에요. 공주권이 개인에 대한 공적 공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 공주권의 활용 방식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의 활용이라 나왔었고,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어 있지 않고 검토 중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구에 맡긴다. TDR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강하게 갔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 보시면 개발권 양도제도 트랜스포러블 디벨로먼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개발권 증서를 정부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분리시켜서 규제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DR을 넘깁니다. 그럼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개발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상 형평성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하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기회에 맡긴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법리 해석과 적용의 차이,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검토 중이에요. 근데 시행이 돼야 되죠.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자칫에 이제 미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 저당권 등 각각 독립된 여러 가지 권리 묶음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발권을 토지 소유권에서 별도로 분리합니다. 소유권 개발권을. 그래서 권리로 이해하고 개발권이 실체가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고 시장에서 개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오른쪽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공적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개발권은 시장에서 매도 양도할 수도 있고요.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 이전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우리 내용들을 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토지 정책을 갔으면 이제 주택 정책으로 가야겠죠. 자, 토지 정책 수단 들어갑니다. 물론 시장 개입 방법으로 다 봤을 때는 자, 공공 임대주택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임대주택. 그래서 시험 문제 직접 개입은 공영이나 공공 임대주택,
토지 수용,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 직접 찍고요. 자, 간접은 조세라든지 행정상, 금융상 지원. 자, 행정상으로 지적 등기, 우리가 공시지가 같은 것도 행정상 지원도 간접에 들어갑니다. 네, 보조금 지급,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세제, 세금 나오면 간접을 찍어라. 근데 이 지역지구제는 직접 개입도 아니고 간접적 개입도 아닙니다.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직접 개입은 공용개발이 우리가 직접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만, 자, 공장을 없애서 주거전용지를 바꿨다는 건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는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을 규제하는 건축 규제나 각종 인허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장이 주택에 손실을 줬으니까 정이 아니라 부의회복가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장 실패를 수용했다. 그 지역지구제도 부의회복가를 제거하는 시장 실패 수용안에 규정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자, 세대 간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 지역은 주거 전용지로 바뀌고, 만약에 B 지역이 그린벨트를 묶였다. 그죠? 그러면 보존 지역이다. 자연 보존 지역이다. 그러면 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TDR이 생겼다는 거죠.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두 번 나왔고요. 자, 이건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의 활용이다. 형평성을 추구하는 목적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에 맡긴다. 그래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개발권을 넘긴다. 그러면 이익을 줘서 손실이 완화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정책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 토지정책 수단에 대해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이죠. 이번 전 시간에 이 토지은행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고 토지은행하고 지역지구제가 이 토지정책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지역지구제는 공법적인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은행,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공영개발 그 위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배웠던 지역지구제, 조니 시스템에 대해서 그 보완책이 TDR이라는 개발권 양도제이기 때문에 개발 파트에 나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개발 쪽에 우리가 아마 TDR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TDR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됐었고 우리가 또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70페이지로 가시면 주택정책으로 갈게요. 자, 주택정책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한 2페이지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자, 토지의 가격이 올라서 집가구가 발생하면 주택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주택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는 소득보다 주택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PIR 지수가 높습니다. Price Income Ratio.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연소득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이 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임대주택 정책은 약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임차인 보호.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이 시장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를 내리라는 겁니다. 규제하고 또 보조를 해주고 공공주택을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자, 우리가 시험 문제는요. 자, 임대료 규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임대료 규제. 우리가 상한제죠. 그래서 페이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대료 규제 정책에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료 규제는 아주 강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7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잖아요. 상한제인데요. 최고 가격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룹니다. 자, 여기를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임대료. 자, 그러면 7천만 원으로 이제 균형 가격이 성립됐다. 뭐 전세 가격을 합시다. 근데 너무 비싸요. 그죠? 그러면 정부인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내리는 거지 높였을 때는 효과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균형 임대보다 규제 임대를 낮춥니다. 그러면 만약에 6천만 원으로 다운을 시키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그 가격을 매겨놓고 그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와 장기가 틀리겠지만 먼저 여기서부터 갈게요. 일단 규제 임대료를 8천만 원으로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휘발유 가격이 지금 리터당 1,400원을 하는데요. 자, 정부가 2,000원 이상 받지 말아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2,000원으로 이상을 받을 주유소도 없고요. 2,000원 받으면 그 주유소 안 갑니다. 그럼 다시 1,400원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규제 임대료를 높게 설정한다면 시장 임대료나 시장의 수요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시키지도 않고 종전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그대로 임대료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7천을 받고 있는데 8천 이상 받지 말아라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8천 받으면 무조건 안 갑니다. 그럼 그 이상 받는 건 또 문제가 안 되고 다시 균형으로 와서 다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보하니까 규제를 낮췄을 때 정책적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개념해 보시면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저소득 임차 가격을 보호하죠. 그 다음에 일종의 최고 가격제, 그 다음에 임대료 하한제가 아니라 상한제. 자, 그럼 2번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규제함으로써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 가격을 설정하여 그래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이상으로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 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하나의 가격 통제로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이제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기능을 인수해서 가격을 통제해서 직접적으로 봐야 됩니다. 바꿔 표현하면 임대료를 시장임대 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규제한 가격 이하로만 거래되도록 통제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효과가 임대료 규제 효과의 효과가 1번서부터 4번까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지금 5번이 바로 아까 높였을 때입니다. 여기다 별표.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규제를 높였을 때는 자 5번부터 갑니다.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료가 높았을 때요. 그럼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수의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는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임차인 보호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으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시키지 않고 종전시장으로 돌려오른다니까 예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단기와 장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깊게 갑니다, 여러분들. 기본소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입문서에 있는 그래프는 장기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배웠었어요.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는 자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 색깔로 이제 공급을 표현할게요. 완전히 서 있다는 것은 완전히 공급을 못 줄인다는 거예요.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증가시킬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균형을 이뤘다. 그럼 여기서 균형을 이뤄서 7천이 형성이 됐는데요. 자, 이걸 6천으로 규제를 하더라. 그럼 당연히 만약에 열이라고 볼게요. 그럼 임차인도 열, 임대인도 열, 여기서 균형을 이뤘었죠. 근데 이만큼 와서 Q1으로 갔더니 15개로 늘어났다. 그럼
그러면 15개가 수요인데 수요라는 건 살려고 하는 수요입니다. 근데 10개에서 실질적으로 5개가 더 늘어난 거죠. 초과 수요가. 그죠? 살려는 사람이 초과 수요가 된 거예요. 그럼 10개만큼은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기출이 돼서 단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었어요. 그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을 다운시켜도 완전히 반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 못 줄여요. 그러면 자, 단기에 시험 문제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기능을 한다고 나섰어요. 자, 공급을 못 줄이기 때문에 자,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임대인은 그 수입만큼 감소했지만 기존 임차인은 그만큼 혜택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단기는 효과가 있어요. 단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장기를 얘기를 합니다. 장기는요, 탄력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탄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해서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단기는 공급이 완전히 서 있었습니다. 완전 비틀었죠. 공급 자체를 못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다시 균형으로 이루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7천으로 형성이 됐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6천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요만큼밖에 초과 수요가 안 늘어난다는 거죠. 15개. 그 다음에 5개만큼. 10개가 이제 임차인이 있었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얘네들이 공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공급을 확 줄입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완만해져서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탄력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자, 자세히 보시면 공급이 이렇게 되니까 물량이 10개에서 15개로 5개로 확 줄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5개만큼 더 벌어져요. 그럼 초과 수요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는 5개였는데 더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따 하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가겠지만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니까 임차인들은 임대주택 구하기 더 어렵고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질도 떨어지겠죠. 가격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5개에 살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뒷거래가 일어나서 9천까지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랙마켓. 그래서 우리가 암표를 파는 것은 자, 우리가 매표소에서 아줌마가 박수 치면서 파는 게 아니라 모자 쓰고 일로 와봐요. 음성적인 거래가 되죠. 그래서 6천에서 9천, 3천만큼 프리미엄이 피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이중가격이 형성되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단기 비틀어적일 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P2가 되고요. 시장이라고 해서 P0고 여기가 P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5개 했었죠. 요게 Q1이고 5개가. 그 다음에 Q0가 요게 10개고요. 15개만큼 초과수였죠. Q2가 만약에 요게 15개가 초과수요가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걸 대로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자, 요게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이번의 효과는 장기적 효과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이만큼. 초과수요가 단기는 5개였는데 10개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 7천에서 6천을 낮게 하니까 임대료 하락하면 효과가 있어서 임대주택 수요량은 증가해서 자,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합니다. 임대주택 시장에 Q1, Q2만큼 1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임대료 상승하지도 않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을 지금 막게 하는 거잖아요. 최고 가격제니까. 그래서
상승하지도 않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를 했죠. 10개에서 5개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럼 투자자는 임대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임대주택 투자를 기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임대주택도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10개의 공급에서 5개로 줄여봤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죠. 즉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겠죠. 따라서 바꿔 표현한다면 임대료 상한이 P1이 지금 6천이 시장 균형보다 7천보다 낮았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 많이 감소하죠. 아까 단기는 거의 감소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5개만큼 줄었죠. 더 많이 감소한다. 더불어 임대업자는 수익성이 하락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질적 수준도 저하될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일러 설치해 주지 않고 도배를 제대로 안 해주죠. 그럼 임차인이 가갖고 기존 임차인, 야, 너 임대인아, 너 도배되는 거 아니야? 방빼 이런 거예요. 방빼니까 갈 데가 없어. 다시 들어가야 되죠. 도배가 전기 들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하되고요. 자,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서 주택난은 더 심할 겁니다. 이만큼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 임차인들이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이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게 돼서 다른 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럼 새롭게 임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5개까지 줄면 기존 임차인들도 주거 이동이 기피함에 따라 정부가 규제한 정상적인 임대료 P1 6천만 원을 지불해서 임대주택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신규 임차인들은 규제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해서도 임대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요 P2가 바로 암시장의 가격입니다. 9천이. 그래서 즉 주택난의 가중으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지불 현상. 그래서 아까 매표소에서 팔지 않고 모자 쓰고 온다고 했잖아요. 일로 와봐요. 여긴 없어요. 이게 음성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는 P1의 음성적인 지불 임대료 P2라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임대료 상한이 시장 임대보다 낮을 경우는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자, 탄력적이라는 건 더 많이 반응을 해서 벌어집니다.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많아지고 수요공급이 이탈적일수록 초과 수요는 적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단기는 수요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발생은 주택은 감소분은 적습니다. 주택 공급 감소분은 특히 이제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더 매우 비탄력적이니까 더 감소분이 적다는 거죠. 단기는. 그러니까 전체 본다면 이거예요. 만약에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벌어지는 걸 본다면 물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원래는 못 벌어져요, 이게. 왜냐면 이제 단기는 이제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얘가 탄력적이고 장기가 되고 얘는 비탄력적이다 단기가 된다면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벌어진다는 자체는 초과 수요가 5개인데 이만큼 벌어지면 2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벌어질수록 더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그 시간 강사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원 강사를 하고 있지만 그 박사를 따고 교수로서 지금 있거든요. 학회 같은데 이제 논문을 통과시키고 더 패널로서 같이 토론을 한다면 정책상 본다면요. 분양가 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높였을 때보다는 낮췄을 때 문제가 된다. 효과가 있다. 근데 이것이 단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기 때문에 자, 소득재분배 역할을 위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것만큼 임차인한테 가니까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소득이 재분배되니까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니까.
그럼 단타를 치다는 거죠. 단기만 실시하는 겁니다. 장기에 가서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는 장기로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향은 단기에만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건 다 장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나 공공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제 위주로 좀 저는 봐달라고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우리 입문 과정에는 분양가 규제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놓으세요. 규제를. 그럼 넘기시면은 보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는 그냥 내용만 좀 살펴본다면 뭐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있고 뭐 주택 바우처라는 게 또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갑니다. 임대료 보조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72페이지죠. 자, 임대료 보조. 보조가 나오는 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만큼 규제를 하니까 안 되겠다. 정부가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주죠. 물론 세금을 걷어서 보조를 해주겠죠. 소득지분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은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을 넓힐 수 있으니까 주택 소비도 넓힐 겁니다. 자, 주택도 넓히지만 남면 고기도 사 먹기 때문에 효용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 소득과 이 주택 소비와 늘어나고 효용도 다 커진다 그래야 돼요. 이게 다 증가한다. 자, 그러면서 단기와 장기가 좀 틀릴 겁니다. 단기와 장기. 제가 단기는 주택이 어때요?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시축이. 그래서 단기는 주택 수요만 늘어납니다. 공급은 불변이고 그 다음에 그럼 가격만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니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한테 혜택합니다. 혜택하고 장기의 공급. 자, 항상 공급은 단기는 안 돼요. 단기는 수요만 자극해서 가격만 상승하고요. 장기에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규공급이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임차인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기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이죠. 당연히 이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하여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그럼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사적 임대주택을 공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도해서 간접적 개입이다.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택 보조금 정책은 수요 측면의 임차인에 대한 보조와 공급 측면의 생산자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지금 한 게 수요자의 보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할 100만 원의 임대료 중에서 그러니까 7천원에서 제가 1,000만 원 보조해줬죠. 정부가 30만 원을 보조금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임차인의 효용도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실질소득 향상이 되죠. 다시 말해서 임차인의 면목소득은 일반 벌어들이는 소득은 동일하지만 임대료 상승은 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30만 원만큼 1,000만 원만큼 아까 하락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도보다 임차인의 구매력이 또 향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향상 증가로 봐야 돼요. 이에 따라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은 기존 임대사업자인 공급자한테 초과를 우리가 얻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장기 효과는 임대주택 시장에 단기에 발생한 초과인이 신규에 대한 공급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규는 항상 장기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서 다시 가격이 떨어지니까 임대주택 임대료는 원래 수는 하락하겠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서 자 임차인의 혜택하기 때문에 주거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면 나오는데요. 자 소득 현금 보조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수요자 보조입니다. 수요자 보조는 임차인 보조죠. 소득 현금 보조와 가격 집세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냐면 현찰을 주니까 자꾸 차를 넓히고 차를 바꾸고 뒷카를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 집세로 주는 쿠폰으로 주는 형태가 이 주택 바우처라는 게 만들어져요. 주택 바우처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쿠폰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갑니다. 자 오른쪽 주택 바우처는 쿠폰이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소득 현금 보조가 아닌 집세 보조로 바뀐 이유가 돼서 바우처입니다. 일종의 쿠폰 형식이죠. 지급 방식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임대료를 일부를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 지급받은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인은 해당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임대인 계좌에 바우처만큼의 현금을 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다. 자 그럼 생산자 보조로 갑니다. 자 생산자 보조는 자 생산자 보조는 임대인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임대인을 보조해준다. 그러면 공급자한테 보조니까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건설 자금, 자 건설하는 자금 이자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피부로 느끼는 이 건설회사가 이 임대인이 생산비가 줄어든 거죠. 그럼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밀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단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단기는 안 늘어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에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도 임차인 혜택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 보조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보조를 해줍니다. 지급하거나 장기 저금리 건설 자금을 지원해주죠. 그럼 임대업자의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납니다. 단기가 아니라 그랬죠. 장기입니다. 그럼 임대료가 하락이 되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자 보조 정책처럼 저소득층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또 기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주거지 선택의 자유입니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로운 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니?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생산자한테 보조해 주면 지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주거지 선택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임차인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구하러 다닌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러면 주거지 선택 자유롭다는 거죠. 얘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수요자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로운 거는 수요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낫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공주택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 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한 거는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은 이제 조세 정책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가죠. 자, 이번 시간에 한 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셔서 교재를 다시 우리가 페이지 그 62페이지로 갑니다. 자, 정책 파트, 조세 파트만 남겨놓고 정리를 합니다. 4문제에서 한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전입니다. 실전을 봤을 때 정책이 발생되는 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공적인 노력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집가고입니다. 집가고의 현상을 꼭 체크를 하세요. 자, 제가 얘기한 거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경향이 아니라 시험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집가고 꼭 체크하시고요. 토지 문제 위주입니다. 정부 시장 개입은 제가 저도둑하면 정치적이 나오셔야 돼요. 저도둑층을 위한 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둑은 정치적, 시장 실패는 경제적 꼭 구분하시고요.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뭐가 나왔냐면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불완전해서 그렇죠. 이거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규모의 경제는 뭐 나온다면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경제라는 거, 특히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공재는 2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공공재는 과소 생산되죠. 그래서 서로 경합하지 않는 비경합,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 비가 꼭 들어가야 되고 무임승차라는 거.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대칭이 아닙니다. 비가 꼭 들어가야 되고. 자, 외부 효과의 별표가 3개 처해 있을 겁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토지의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 자,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고 가격을 통하지 않았다. 그럼 넘기시면 정해복과 부해복과는 공공재가 정이잖아요. 공원이. 그럼 과소생산이고 부해복과는 과대다. 그럼 과대라는 자체는 부대찌개 생각하시라 했죠. 부해복과는 과대. 그래서 그것이 생산 과정이 아니라 외부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이 되며 정해복과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부해복과도 시장의 실패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다시 토지정책 수단을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이용 위주로 나눠서 전체적인 시장 개입 방법을 본다면 공영이나 공공, 토지 수용이나 특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주택 직접 개입이고요. 자, 간접은 조세, 행정상, 금융상 지원, 대부 비율 조정, 공시지가 등기제도나 지적 등기제도 이런 것들을 또 정보 창출 및 제공, 토지시장에 대한 그 다음에 조세, 세제, 부담금, 보조 이런 게 나오면 간접 찍으시고요. 자, 토지이용 규제는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입니다. 건축규제 각종 인허가는 지역지구제, 토지이용 규제라는 거. 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토지 효율적인 이용은 달성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습니다. 근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 정해복과를 제거한 게 아니라 부해복과를 제거해서 집적 이익을 창출했고요. 넘기시면 문제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TDR이에요. 그래서 TDR은 형평성을 추구하기 목적에 우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 중이죠. 그러면서 지하 공간이 아니라 공중 공간의 활용이며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킨 게 아니라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정보 개입 없이 시장 개입에 맡겼다는 거. 자, 토지은행은 전 시간에 했었죠. 토지은행은 미개발 토지를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비축했다가 공급하는 이런 식. 그래서 공공 자유보유나 공공 임대보유. 그래서 얘는 무질서하고 이 토지 개발 이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SOC에 대한 용지 등을 그 다음에 수급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토 어떤 그 무담 점유 우리가 무주택 무허가 주택들을 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자유보유를 임대보유로 바꾸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땅값이 오르게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투기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방지해야 된다. 자, 넘기시면 이제 임대료 규제입니다. 규제는 가격을 높였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낮췄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단기에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타를 쳐야 되고 자, 보조 정책은 보조를 해주면 실제 소득 증가, 주택 소비, 효용 다 증가합니다. 단기는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하면 임대인만 혜택, 장기는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차인 혜택. 자, 공급도 건설 자금 이자를 다운시켜서 생산비를 줄여서 장기 공급 늘어나니까 임차인 혜택 가더라. 주거지 선택 자유는 수요자 보조가 낮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공주택이 없고 공공주택은
이 기본소에서 해드리고 조세 정책으로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